연지야. 안 돼, 연지야. 처형을 하루 앞둔 밤, 감옥 안에서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은 서진후. 그런 오빠를 살리겠다며 여동생이 현감에게 제 몸을 바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창사를 붙잡고 피가 터지도록 벽을 내리치지만 동생을 막을 방법은 없었죠. 그의 손에는 어느새 깨진 사금팔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진우는 이 지옥 같은 밤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역적의 아들이라는 말은 한 번 붙으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운하천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야 겨우 장터가 나오고 비가 오면 길이 끊기는 그런 외진 곳이었죠. 그곳에서 서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낡은 서당 한 칸을 빌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예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물으면 진우는 늘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더딘 아이 곁에는 조금 더 오래 앉아주었죠. 아이들은 진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당 밖 어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역적 집안 자식이 뭘 가르친다고. 제 아비가 무슨 짓을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진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면 진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울어진 담장 안, 한때 양반가의 흔적이었을 낡은 기와 지붕 아래에서 어머니가 기침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마당 한켠에 걸터 앉아 약탕기에 불을 지피며 쓴 약재 냄새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오늘 3벌이나 기웠어. 여동생 연지가 바느질 보따리를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운 손끝이 바늘에 찔려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연지는 그걸 숨기듯 소매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진우는 그 작은 손을 본 척 못 본 척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진우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날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그리움이었고, 어떤 날은 분함이었고, 또 어떤 날은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고, 진우 역시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진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언제나 괜찮은 척 웃었지만 혼자 마루 끝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는 진우의 어깨는 누가 보아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해 봄 운하천에는 유난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이면 세 식구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하나가 전부였지만 어머니는 늘 진우와 연지의 그릇에 먼저 밥을 담았고 자신의 숟가락은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그릇에서 반찬을 어머니 쪽으로 슬쩍 밀어놓곤 했죠. 진우야,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줘서 엄만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무언가를 삼키느라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지의 혼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찼으니 어디 좋은 곳에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웃의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면 한숨을 삼켰습니다. 혼수는커녕 당장 약값도 모자라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진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차마 연지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약방에 쌓인 외상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진우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약방 주인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당 아이 하나가 품에서 쌀 한 줌을 꺼내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드리래요. 그 작은 손 위에 놓인 쌀알을 바라보며 진우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터져 나오려는 것이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연지는 방 한켠에서 등잔불 아래 바느질을 했습니다. 점점 가늘어지는 실처럼 연지의 손가락도 날로 여위어갔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꺼내다 문득 말을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입가까지 올라왔다가 진우의 굳어지는 표정을 보고 삼켜버리는 것이었죠.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아픔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진우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깔고 앉아 글 모르는 이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었습니다. 한 통의 엽전 몇 입, 그것이 서당 훈장비 외에 진우가 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역적 자식한테 글을 맡기면 재수가 없다더라. 상인 하나가 지나가며 내뱉은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진우는 붓을 든 채 고개를 숙였고 그의 귓볼이 붉게 물드는 것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처음으로 그 여인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약방을 운영하는 과부, 소혜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죠. 소혜는 진우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건넸는데 그 눈빛 속에는 동정도 경계도 아닌 묘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진우의 사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벚꽃이 흩날리는 그 봄날은 세 식구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진우가 약탕기를 올리려는데 부엌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마루 아래 주저앉아 있었고 손으로 가린 입가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를 안아 방으로 옮기고 곧장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외상이 너무 밀렸다며 고개를 저었고 진우는 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돌아오는 건 닫히는 문소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전에 남아있던 약재를 끌어모아 직접 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 무렵부터 연지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디론가 나가더니 새벽녘에야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디를 다녀오는지, 무엇을 하고 오는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물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그저 잠든 척 누워서 연지가 신발을 벗는 소리를 들었고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 같은 것이 울렸고 몸은 누런 종이장처럼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 앉아라, 진우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자 어머니의 마른 손이 진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다. 하나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오랫동안 삼켜왔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다. 진후의 손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려다 죽은 거야. 고을에 썩은 것들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뒤집어 쓴 거란다. 어머니는 그 말을 마치 유언처럼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실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꼭 쥔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입 모양이 보였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진우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처럼 숨만 거칠게 몰아쉬다가 어머니의 차가워지는 손등 위로 이마를 묻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통곡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부고를 알렸지만 조문을 오는 이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이유로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죠. 진우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뒷산에 올라 삽질을 했고 흙투성이 손으로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연지는 무덤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진우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잡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다 덮고 난 뒤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가 눈앞을 흐렸지만 진우의 눈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 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아버지를 죽였는가? 진우는 그날 밤 위패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다짐이 아닌 맹세를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찾겠다고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열흘째 되던 날, 진우는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운하현관아는 고을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 앞을 지나는 백성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빨라졌습니다. 누구도 관아에 제 발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물며 역적의 아들이 아버지 사건의 기록을 보겠다고 찾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진우는 관아 문 앞에서 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선친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는 진우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 사건 기록을 뒤지겠다고? 미쳤나 썩 물러가라. 밀쳐지듯 쫓겨나면서도 진우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관아 안 어딘가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발걸음을 쉽게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약방의 소해였습니다. 소해는 약 보따리를 건네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실 약이에요. 값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진우가 물었지만 소해는 대답 대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 기록을 보시려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우는 의아했습니다. 약방 과부가 어떻게 관아 일을 알고 있으며 무슨 수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인지. 하지만 소해의 눈빛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고 지금 진우에게는 의심할 여유보다 진실에 다가갈 기회가 더 절실했습니다.
그 사이 진후가 관아 주변을 맴도는 것이 현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운악현의 현감 민치성은 나이 50이 넘은 관리로 고을에 부임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치성은 서리를 통해 진우의 이름을 전해 듣자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서진후라. 그 집안이 아직 남아있었나?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진우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해가 알려준 쪽문을 통해 관아 뒤편 문서고에 몰래 들어간 것입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만큼 뛰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 더미를 하나씩 넘기며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찾았습니다. 서명환.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손끝에 닿는 순간 진우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기록은 짧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목은 영모 방조라 적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서 한쪽 귀퉁이에 누군가 급히 지운 듯한 먹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 희미하게 읽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가명 지시. 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영모 사건이 아니었다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문서고를 빠져나오는 길,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팔을 붙잡히고 벽에 내동댕이 쳐지는 사이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집 근처까지 왔을 때 진우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품 안에 숨긴 문서 한 장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소해였습니다. 소해는 말없이 진우의 상처를 살피더니 품에서 약재를 꺼내 상처 위에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끝이었지만 그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진우가 고통 속에서 물었습니다. 소해는 한참을 망설이다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서요.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진우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소해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진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해가 건네준 약 덕분에 옆구리의 칼자국은 겨우 아물었지만 진우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문서에서 본 그 흐릿한 글자, 가명 지시, 민. 그것이 현감 민치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관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진우 앞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촌형 서진표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집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형이 미안하다. 숙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도 못 왔어. 형님 괜찮습니다. 오셨으니 됐습니다. 진표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관아 안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기록을 더 구해볼 수 있다며 자신 있게 가슴을 쳤습니다. 진우는 경계심이 없지 않았지만 피를 나눈 형이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개울에서 놀고 같은 서당에서 글을 읽던 사이였죠. 무엇보다 혼자서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진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진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문서고에서 발견한 단서, 아버지 사건의 이상한 점, 민치성과의 연결 가능성까지. 진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돌아가면서 꼭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서당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갑자기 사방이 횃불로 밝아졌습니다. 관아의 포졸 대여섯 명이 진우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틈도 저항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두 팔이 뒤로 꺾인 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누군가 거친 밧줄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포졸들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촌형 진표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형님. 진우가 부른 한마디에 진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진표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우리 애들이 우리 식구가 굶는다. 현감 나으리가 쌀썩 선만 주면 된다고, 내 위치만 알려주면 된다고.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진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글픔이 온몸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진우는 진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축축한 돌바닥 위에 던져진 진우에게 다음 날부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 기록을 훔쳐보았느냐? 누구와 공모했느냐? 무엇을 꾸미고 있느냐? 진우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등과 허벅지에 피멍이 겹겹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끝까지 소혜의 이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마저 이 구렁텅이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고문 끝에 진우가 기절한 어느 밤 감옥 창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연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떠올랐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지는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가 방법을 찾을게. 내가 무슨 수를 쓰든. 그 말투 속에 담긴 결기를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피투성이 몸을 일으켜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연지야, 안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이 오히려 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칼날보다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지가 떠난 뒤 감옥 뒤편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벽 틈 사이로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고 거기에는 소혜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진우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맞는 밤은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진우는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사촌형의 얼굴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횃불 아래에서 고개를 떨군 진표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던 사과, 그리고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차마 형을 원망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까지.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에 더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며칠째 되던 밤, 감옥 뒷벽 틈으로 작은 보따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약과 함께 접힌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혜의 글씨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고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서명환의 사건에 대한 가명의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소혜가 어떤 경로로 이것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진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학현 관아의 세금 횡령과 백성 수탈을 조사하던 중이었고 그 비리의 중심에 바로 민치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모아 가명에 보고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오히려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이 씌워졌던 것입니다. 진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이는 것이 눈물 때문인지 어둠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가자 아버지의 신문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흘에 걸친 고문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자백을 종용하는 문답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의 이름을 대라 없습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틸 셈이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신문 기록의 끝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인 서명환, 신문 중 절명. 진우는 문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는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려다 죽었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온전한 의미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밤 진우는 처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떠났고 연지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자신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가운 돌바닥 위에 이마를 대고 누운 채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 마른 손으로 진우의 손을 꼭 쥐며 했던 말.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머니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이 진우의 눈꺼풀 안쪽에서 다시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아들에게 넘기면서 제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팔로 벽을 짚고 일어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아직은 쓰러질 때가 아니라고. 다음 날 밤 소혜가 다시 감옥 뒷벽으로 찾아왔습니다. 벽 틈 사이로 소혜의 눈이 보였는데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혜 씨.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소혜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서명환 어른이셨어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소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의가 씨앗이 되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치성은
진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치성의 밀명이 포졸에게 떨어졌습니다. 서진우를 제거하라. 탈옥은 실패했습니다. 소혜가 몰래 전해준 쪽지에는 감옥 뒷담의 약한 곳과 간수, 교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밤을 틈타 벽틈을 파기 시작했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겨우 한 뼘 정도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은 간수가 있었습니다. 새벽녘 진우가 벽에 마지막 힘을 실으려는 순간 횃불이 켜졌고, 포졸 셋이 달려들어 진우를 끌어냈습니다. 그날 아침 현감 민치성이 직접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탈옥 미수까지 이제 더는 봐줄 것이 없겠구나. 민치성은 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닷새 뒤 공개 처형 그 말이 감옥 안에 떨어지자 진우의 귓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던 것은 어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날짜가 적힌 정해진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의 처형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 하나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관아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역적다운 최후를 맞는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서당은 문이 닫혔고, 그 앞을 지나는 아이들만 멈칫하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진우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고문으로 상한 몸은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축축한 돌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어머니, 마지막까지 아들 손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 진우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곧 갑니다. 그 무렵 연지는 기방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발을 들인 곳이었지만 그곳은 연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짓밟았습니다. 멍이 든 팔뚝을 소매로 가리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울 수 있는 시간은 새벽 한때뿐이었습니다. 민치성은 연지의 존재를 알아챘고, 이를 진우를 더 깊이 옥죄는 도구로 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진표는 집 안에서 쌀을 마주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밥을 차리면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표는 밤마다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혜는 홀로 진실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방 문을 닫은 뒤 밤이면 관아 주변을 돌며 문서와 증인을 찾았고, 민치성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자랐고 소혜 역시 누군가의 감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진우의 열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버지는 진우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전에는, 연지를 지키기 전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서는 이미 처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장에 기둥이 세워지고 포졸들이 줄을 묶을 밧줄을 꼬고 있었습니다.
우낙현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진우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나흘 뿐이었습니다. 처형 하루 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낙현 전체가 먹구름 아래 잠긴 그날, 연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빌린 고운 저고리를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런히 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인지 연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혜가 연지를 찾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연지야, 제발 이러지 마. 다른 길이 있어. 소혜가 연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내일 죽어요. 내일이에요. 다른 길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연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소혜의 손을 잡은 연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소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혜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연지의 결심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몸 하나쯤은 버릴 수 있다고 연지는 이미 그렇게 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감옥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간수 하나가 진우에게 슬쩍 귀띔한 것입니다. 내 동생이 현감 나으리를 찾아간다더라. 오늘 밤에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진우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경직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연지의 얼굴이 스쳤고 그 위로 민치성의 차가운 눈빛이 겹쳤습니다. 진우는 창살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열에 지친 몸이 비틀거렸지만 목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지야. 안 돼, 연지야. 절규가 감옥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진우는 창살을 흔들었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고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찾겠다고 나선 것도, 관아에 잡혀온 것도, 동생이 기방에 발을 들인 것도 모두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습니다. 진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연지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어느 순간 진우의 손이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옷 안에 숨겨둔 깨진 사금파리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끝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감옥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서진우. 소혜였습니다. 벽 틈 사이로 보이는 소혜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혜는 진우의 손에 들린 것을 보았는지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제발. 제발 내려놓으세요, 소혜 씨. 저는 이미 모든 걸 망쳤습니다. 어머니도 연지도 아버지 이름도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집안의 재앙입니다. 아닙니다. 소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연지의 희생이 진짜로 헛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진실도 영영 묻히는 거예요. 죽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진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금파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진우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사금파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와 함께 진우의 입에서 말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연지는 비를 맞으며 관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진흙을 밟는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연지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오빠만 살면 돼. 연지의 등 뒤로 관아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밤 사촌 진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사촌 동생이 형장에서 목이 잘립니다. 자기가 팔아넘긴 동생이. 진표는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진우는 벽에 기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열과 상처와 절망이 한꺼번에 몸을 짓눌렀고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벽 틈 사이로 보이는 소혜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비친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처형 당일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운하천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형장이 마련된 관아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궁금해서, 누구는 두려워서, 또 누구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죠. 그 틈 사이로 아이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서당에서 진우에게 글을 배웠던 아이들이 엄마 치마 뒤에 숨어 형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감옥에서 끌려 나왔을 때 군중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며칠 사이 진우의 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야위어 있었고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 포졸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끌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소혜가 남긴 말이 아직 가슴속에서 불씨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장 한쪽에서 연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밤의 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연지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고 옆에서 기방의 여인 하나가 연지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치성이 관아 대청 위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깨끗한 관복을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거리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형리가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문서 절취, 탈옥 미수. 역적 집안의 흉모. 한 줄 한 줄 읽힐 때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고 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형리가 마지막 줄을 읽고 민치성이 손을 들어 집행을 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 너머에서 울리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윽고 관아 정문으로 말 세필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의 선관리가 말해서 내리기도 전에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왕명이다. 모두 멈춰라. 형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치성에 들어 올린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고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빛이 사라졌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운하천 현감 민치성 관직을 이용한 수탈과 백성 착취, 무고한 자에 대한 영모날조, 즉각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민치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착오다. 내가 가명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뒤따라온 금부도사가 민치성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복 소매가 찢어지며 민치성이 대청 아래로 끌려 내려왔고 그 꼴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0년 넘게 고을을 쥐고 흔들던 자가 밧줄에 묶여 무릎을 꿇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관리 뒤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혜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약방 과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관복 차림의 관리 옆에 서서 비리 문서 묶음을 건네는 소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금부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왕실 감찰부의 밀명을 받고 운하현에 파견된 자입니다. 고 서명한 어른의 은혜를 입은 인연으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소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혜의 눈가가 불었지만 입가에는 안도의 빛이 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았던 이유, 관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던 그 말의 의미까지. 금부도사가 다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고 서명화는 관하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민치성에 의해 영모로 날조되어 처형된 것이며 이에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한다. 진우의 귀에 아버지의 이름이 맑게 울린 순간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를 내뱉자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형장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다가 이윽고 형장을 가득 채우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군중 뒤쪽에서 사촌 진표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우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진우야. 이 형을 죽여다오 죽여도 싸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형장을 가로질러 온 연지가 진우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오빠. 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여윈 동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진우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살았다. 연지야, 우리 살았어. 민치성이 끌려간 뒤 운하현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묘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산 끝자락 외진 곳에 묻혀있던 아버지를 양지 바른 언덕으로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묘를 나란히 모셨습니다. 합장이라 부르기엔 소박했지만 두 봉분이 나란히 놓인 모습은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들이 마침내 다시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로서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하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말 대신 진우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은 소리 없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연지는 기방을 떠났습니다. 소혜가 연지의 손을 잡고 약방으로 데려왔고 한동안 연지는 소혜 곁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연지의 이마를 소혜가 수건으로 닦아주었고 연지는 그 손길 위에 제 손을 포개며 겨우 다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만으로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혜는 왕실 감찰부의 임무를 마쳤지만 운하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방 문을 다시 열고 예전처럼 백성들의 병을 돌보았습니다. 누군가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물으면 소해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당 쪽을 바라보는 소해의 눈빛 속에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마루를 닦고 아이들이 앉을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튿날 아침 문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쌀 한 줌을 가져왔던 그 아이였죠. 그 뒤를 이어 둘, 셋 아이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던 이웃이 찾아와 말없이 쌀을 놓고 갔고 장터에서 진우를 피하던 상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사과를 했고 어떤 이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도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촌 진표는 진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겨우 들어선 진표에게 진우는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진표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조카들은 잘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진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진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그날부터 진표네 집안을 조용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진우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역적의 이름으로는 올릴 수 없었던 제사를 이제야 비로소 떳떳하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지만 연지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고 소혜가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진우가 절을 올리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진우는 서당에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보자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만이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아이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진우는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묘가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고 진우는 그 바람 속에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 아래로 서당에서 돌아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약방 처마 아래에서 소혜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위로 조용한 희망이 한 겹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서명환이라는 사람은 비리를 바로잡으려다 목숨을 잃었고 굶주린 이웃에게 손을 내밀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은 그를 역적이라 불렀고 그 가족은 20년 넘게 멸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선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혜라는 한 사람의 가슴 속의 씨앗으로 남아 결국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열매가 되었지요.
맹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바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 불의 앞에 눈을 감지 않겠다는 것, 그 하지 않음이 서명환의 명예를 지켰고 진우의 삶을 지켰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정직이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